원각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각경에 갖추어진 이름은 대방광 원각 수다라 료이경입니다. 저희가 교재로 삼는 것은 제가 쓴 번역한 원각경 점찍고 현담 이 책을 교재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 불교 강원에서는 이 화면에 보이는 이 6권으로 된 원각경 약소초를 강원의 교재, 강본으로 삼았습니다. 이 원각경 약소초가 우리나라에 소개되어진 지는 고려 중기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조선을 거치면서 여러 차례 유명한 절에서 이 목판으로다가 인쇄가 되었습니다. 현재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것은 지리산 능이남에서 목판으로 찍었던 이 6권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강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책을 보는 곳은 우리나라에서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78년도, 79년도에 이 책을 공부를 했었어요. 지금도 봉선사에서 어른 스님께 교육을 받았던 제자들은 이 책을 가까이 두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책이 우리나라에 강원 교재로 사용되었다라는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것을 다 배운다라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소재로 해서 제가 번역해 놓은 이 원각경 점찍고 현담 운당문고에서 나온 책을 교재로 여러분들과 함께 원각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원각경 제가 쓴 이 교재, 바로 이 원각경 이 현담 이 교재인데, 이것을 펴보면 역자 서문이 7쪽에서 10쪽까지 쓰여 있는데 거기에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좀 적어 놨습니다. 첫 번째, 고대 문헌은 전부 다 암송으로 다 전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불경도 역시 이렇게 암송되어서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암송으로 전해지다 보니까 늘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진짜 석가모니 부처와 그 제자들이 주고받았던 내용을 담아놓은 것이냐 아니냐, 이것을 구별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고대 문헌은 다 그렇습니다. 이 가짜를 버리고 진짜를 받들려는 의도로 이렇게 진짜 가짜를 구별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해당 문헌에 담긴 내용이 이게 어느 시대에 또 어느 사람들, 어느 집단의 생각인지를 분명히 하려는 의도입니다. 근데 저는 진짜와 가짜를 찾으려는 이유가 어떤 입장이냐면, 이것이 경험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좀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석가모니가 했다고 하더라도, 또는 석가모니와 그의 제자들이 주고받은 이야기, 진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삶에 있어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경험적으로 믿음 말고 경험적으로 그것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경을 읽음에 있어서도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인간 지성의 산물인데, 이 지성의 산물이 어느 지역에 있었던 인간들이 한 이야기고 또는 어느 시대에 한 이야기인 것인가를 분명히 한 다음에 그 문헌에 담긴 정보, 내용이 우리들에게 경험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학적인 측면에서 불교를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굳이 말한다면 철학적인 측면에서 불교를 연구하는 것인데, 결국은 철학적 측면에서도 무엇이냐면 철학적 인간학입니다.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불경을 소재로 연구한다라는 것, 이것이 필자의 입장입니다. 자, 그럼 원각경은 어떤 경전인가? 요 오타가 났네. 경정이 아니고 경전. 어떤 경전인가 하면은 설주로서 법신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는 대상으로서 보살을 등장시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부처인 법신과 또 대승불교를 짊어지고 나갈
상징적인 주인공으로서 보살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법신도 만들고 보살도 만들어서 소위 아바타로 만들어서 대승경전 작가가 엮어가는 소위 일종의 불전 문학이 대승경전이다. 근데 그것을 왜 읽느냐? 그것은 특정 시대에 특정 지역에 있었던 인간들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 인간들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문헌을 대상으로 도대체 인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나아가서는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인간이 지향하는 가치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이 경험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자, 우선 이 규봉종밀 스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규봉종밀 스님은 780년에 태어나서 841년에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분입니다. 원각경에 대해서는 이런 등등의 주석서를 남겼습니다. 원각경 대소와 그거에 대한 주석서 초가 있고, 약소가 있고, 약소에 대한 초가 있고, 그런가 하면 이 원각경을 소재로 삼아서 어떻게 우리가 수행해서 체험할지에 대한 그 의례서도 만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규봉종밀 스님은 중국 철학사에 미친 영향이 아주 절대적인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지작용에 대해서 매우 중요시 여기고, 그런가 하면은 그 실존적인 삶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방면에서 검토하고, 또 그가 검토해 놓은 문헌들이 남겨졌고, 그 남겨진 문서들이 후세의 학자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조선 불교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그 중국의 인물을 꼽으라면은 조선시대에 말할 것 없이 주자이겠죠. 그 다음에 양명도 영향을 미칩니다만은 규봉종밀의 영향은 그에 못지않게 대단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이제 규봉스님의 작품들이 많이 소개되어지게 되는데, 훈민정음이 만들어지면서 간경도감에서 이 원각경 약소초, 요거 네 번째 것, 이것이 언해되어질 정도입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강원의 이력과정에 교과서로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선교 양 방면에 규봉스님의 영향은 절대적이다. 그래서 조선의 지성사 이해에 있어서도 규봉의 그 남긴 책을 읽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원각경에 대해서는 일찍이 일본 학계에서도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본 학계의 전체적인 흐름을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원각경 해제라는 부분에서 써놨는데, 거기에서 보면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연구를 했느냐면 한학의 관점에서, 그러다가 진화학의 관점에서, 중국학의 관점에서, 동아시아 사상 문화의 관점에서 이렇게 관점을 변화시켜 가면서 연구해 왔습니다. 한학의 관점이라 하면 중국 철학은 진리다라는 입장에서 중국을 진리의 나라, 중국의 문서들은 그거는 진서이다라는 측면에서 연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조선의 관리권을 놓고 소위 니싱센소, 중국에서는 갑오전쟁이라고 하는데, 그 전쟁을 겪으면서 중국을 이깁니다. 청나라를 이깁니다. 그러면서 청나라 별거 아니다, 여러 국가 중에 하나이다 해서 지역이라는 의미로 진화, 그것도 문화적으로 떨어졌다라는 그 정서를 담아서 그네들이 진화학이라고 그 이름을 바꿔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학 연구에서 진화학 연구로 바꿉니다. 이게 중국 멸시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의 지역 연구라는 것입니다. 보편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중국에 대한 찬송과 찬양인 한학도 아니고, 중국 멸시인 진화학도 아니고, 같이 중립적으로 중국학으로 했다가 지금에 와서는 현재는 동아시아 사상 문화라고 이름을 바꿔서 중국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에서의 중국을 연구하는 또 중국을 이루고 있는 그 중요한 그 사상의 하나인 불교를 연구하는 관점도 이런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일본 불교계는 아주 제가 보기에는 묘한 그런 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 불교계는 자기네 불교가 불교의 꽃이라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의 궁극적인 열매이고 핵심이고, 일본으로 불교가 들어와서 불교가 완성되었다라는 그런 그 신앙적인 관점이 불교의 학문적인 영역에까지 이렇게 침투되었습니다. 좋지 못한 관점입니다. 좀 제가 난폭하게 말을 했네요. 예, 좋지 못한 관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 학문적인 철학적 인간학의 관점에서 보려고 불교를 소재로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는 저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런 신앙의 관점이랄지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그 많은 부분을 놓쳐버린다, 잃어버린다라는 측면에서 좋지 못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특히 일본 조동종에서 선불교를 그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조동종의 계산조인 그 도겐 선사가 그 1223년에 송나라 명주산에 있는 여정선사를 방문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되도 않는 그 원각경 같은 그런 경전을 그 중국에서는 뭘 그렇게 연구하느냐. 저건 참 별 볼 일 없는 경전이다. 이런 얘기를 도겐 선사가 했고, 거기에 대해서 그 여정선사가 맞장구를 쳤다고 도겐의 기록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정선사가 그렇게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도겐 선사가 이 중국에 있었던 당시 유행하던 원각경에 대해서 평가절하했다라는 사실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중국 선불교계에 계속 그 이후에 조동종 문화에서 전수되어지고, 급기야는 야나기다 세잔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나기다 세잔이 우리나라 독서계에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의 학문적인 공헌은 여기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선어록의 역사라고 해서 이게 경도대학에서 나왔던 그 논문 모음집인데, 그러나 그 외에 그 선연구라든지 중국 불교 연구에 있어서의 그의 그 야나기다 세잔의 입장은 굉장히 이게 그 종학적인 입장에서, 여기 종학이라고 그랬죠. 종학적인 자기네들의 종교적인 신념에 입각한 그 연구였기 때문에 객관적인 연구에까지를 또는 객관적인 연구를 왜곡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원각경을 중국 찬술의 선관계 경전이라고 단정한 부분도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선불교와 중국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논해지고 있는 원각경, 능엄경, 금강산매경, 이 사이의 관계성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 살펴본 것이 이 원각경 해제 요 페이지에서 제가 논하고 있습니다. 우선 규봉종밀의 입장을 볼 것 같으면은 규봉종밀도 원각경과 선불교의 일치성에 주목합니다. 여기에서는 야나기다 세잔과는 입장이 다릅니다. 야나기다 세잔은 선불교의 발전 과정 속에서 이 원각경이라든지 능암경이라든지 금강산매경이 만들어졌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규봉종밀은 그와는 다릅니다. 선불교는 선불교대로의 자기의 발전 과정이 있었던 것이고, 원각경은 원각경대로의 그 중국에서 유행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규봉종밀은 이 원각경과 그 당시에 당나라 당시에 유행하던 선불교의 일치성에 주목을 하면서 그의 내적 관계를 따지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종학을 하는 또 대표적인 인물로서 야나기다 세잔 같은 분들이 이 선불교가 유행을 하면서 선불교 관련자들이 이 원각경, 능엄경, 금강산매경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입장과는 다른 것입니다. 자, 규봉종밀의 사승관계를 볼 것 같으면은 규봉종밀은 선으로는 소위 남종선 중에서 하택신회의 그 계통에 있는
스님들에게 어려서 출가를 합니다. 그러다가 한 5, 6년이 지나고 나서는 그의 관심은 원각경에 주목되게 되고 그 관심은 결국은 청량증관의 화엄경에 주목을 하면서 청량증관을 만나서 그의 문화에서 공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원각경은 그 규봉종밀은 초창기에 한 그 승려가 된 계기는 그 남종선의 영향을 받지만은 그 이후에 그의 학문 활동과 그 수행 활동을 볼 것 같으면 철저하게 화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화엄교학을 중심에 놓고 거기에다가 남종의 선을 갖다 붙이는 이 화해의 틀을 제시했고 이 틀은 그 이후 중국 불교계에 아주 막강한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조선 불교계에도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규봉종밀은 원각경을 근본으로 삼아서 한 손으로 든 화엄교학을 한 손으로다가는 선불교를 거머쥐고 불교 전체를 교통정리를 하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그의 사상 선과 화엄, 화엄과 선의 입장에서 당시에 있었던 그 유교, 도교에 대해서 그 평가하고 그것을 설명했던 것이고 그런 영향으로 송대에는 그 신유학이라는 사상이 새롭게 중국에서 그 유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송나라 시대의 송대, 송명청의 사상을 여명과 같은 역할을 했던 분이 규봉종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미즈노 코겐이라는 분이 또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금강산매경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금강산매경에 나오는 이익과 사입에 관한 사항은 달마의 이입사행론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서 또 그 일본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유한 그 종학, 일본 학자들은 대부분 종단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종학적인 입장에서 중국 불교를 연구하면서 이런 썰을 내놓게 됐는데 이 역시 제가 조목조목 이게 반박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이제 그 이야기를 그 추스리면서 그 종합을 해보면은 이 수행법에 대한 그 중국에서 강요소가 출현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 책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 과정을 좀 말씀드려 보면은 처음에는 선수행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선 관련 이야기를 인도 경전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그네들의 그 수행에 대한 불교 관련 수행에 대한 이야기가 차츰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소위 그네들은 어록의 형식으로다가 발전이 되었던 것이에요. 아시다시피 공자와 그의 제자들이 주고받았던 학문적인 내용이죠. 그것은 소위 주나라 시대의 문물제도예요. 하은주로 내려오는 문물제도, 그 중에서 서경이라든가 주역이라든가 주로 이제 서경이죠. 시경과 서경에 관한 내용을 공자학단에서 주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록으로다가 편찬이 되었거든요. 이런 어록으로 쓰여지는 소위 그 문서 발전의 과정이 중국에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선어록도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자, 어록의 형식으로다가 그 당시에 중국 사람들이 주고받았던 방식으로다가 문서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왕 문서를 만들려고 한다면 또 다른 방법의 문서 만들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대승불교 문서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인도에 있었던 인도 사람들이 소위 법신 부처님이라는 아바타를 만들고 보살이라는 아바타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현존했던 석가모니가 그의 성문 제자들과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니까야 아함경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인도에서도 성행했었는데 그러한 모습이 중국에 들어와서도 성행이 되는 것이고 중앙아시아에서도 성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행에 필요한 요점적인 책을
불경을 이렇게 법신과 소위 그 보살을 등장시켜서 만드는 그런 문헌 형성의 역사가 이 인도, 중앙아시아, 중국에서 퍼지게 되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술이나 저술의 형태가 아닌 이제는 수트라의 형식으로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술을 하거나 저술을 하는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이 천태지라든가 두순 스님의 저술이라면 두 번째 서술이 바로 원각경과 능왕경과 금강산매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각경, 능왕경, 금강산매경이 대승경전 만들듯이 대승경 작가가 만든 것입니다. 근데 화엄경도 만든 것이죠. 대승경전은 다 작가가 만든 것이에요. 근데 그 만든 지역이 이 어느 지역이냐를 특정한다라는 것이 현재의 그 학문 연구로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소위 말해서 그 뭐랄까요, 이 출토 문헌들이 자꾸 발견이 되어지고 고고학 연구와 또 이런 연구가 발전되어지면서 이 대승경전이 어느 시기에 또 어느 지점에서 누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연구는 점점 밝혀질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원각경 등등의 경전을 이해해야지, 그러니까 대승경전이 대승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출현한 것으로서 이해를 해야지, 이 선불교와 연결짓는 것은 이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제가 원각경 해제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각경의 형식에 대해서 출현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마치고, 다음에는 원각경 내부로 들어가서 원각경 내부의 형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